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12년 만으로 미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7월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라는 분석과 함께 이상기후로 인한 밥상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투기로 2년 전 해체 위기까지 맞았던 LH가 이번에는 부실공사로 비판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정관 특혜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가 쉬는 주말에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어내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행사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12년 만의 일입니다. 전 세계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이 깎이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김종학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미국 경제는 좋은데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피치가 밝힌 등급 하향의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빚 문제를 풀기 어렵게 됐다. 이런 이유로 지금 피치가 강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이제 현지 시간 1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공개를 했는데 최상위보다 한 단계 낮은 AA 플러스로 내렸습니다. 네. 피치의 전문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내용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번 올해 내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그리고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의 부채 한도 협상 과정을 저희가 지켜봤는데 정부가 학자금을 비롯한 지출을 삭감하고 또 시한을 6개월 정도 유예를 한 걸로는 사태 해결의 근본적 해결이 부족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지난해에 안고 있는 것만 해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7% 정도였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서 앞으로 3년 뒤에는 6.9% 정도 정부가 재원을 더 마련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특히나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비용들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가 또 꺾이는 그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피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또 휘청일 수 있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비슷한 일이 12년 전인 2011년에도 있었는데 네. 이 당시 뭐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의 충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번 충격도 상당히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발표 시점만 보면 미국이 지난해 이제 12년 전에 했었던 그런 과정과 거의 절차가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조금 돌아가서 보자면 2011년에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70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립니다. 이 여파로 이 주식과 채권 시장이 10% 넘게 당시 조정을 받았는데 2011년과 올해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형태적으로는 그렇게 또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피치 발표 역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의 재무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치가 과거의 데이터를 감안했을 때 미국의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등급을 내린 겁니다. 네. 이 여파로 이제 미국은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보다는 국채 시장과 환율이 영향을 받았는데 국채가 일순간 8bp 가량 하락을 하고 또 그리고 개장 전에 지금 선물 시장을 좀 살펴보면 나스닥과 S&P가 소폭 하락하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현 기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발표 이후 개장한 우리 증시 코스피는 1.9%, 그리고 코스닥은 3.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더할수록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이 약 4천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9천억 원 육박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물 시장이었는데요.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가량 투매에 나섰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2.3%,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89%, 홍콩 항생이 2%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왔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에 경계감이 뚜렷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으로 돌아가서 당시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처음 강등했을 당시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8월 초 217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일주일간에 17% 폭락하며 18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코스피 시장에서 빠진 거래 대금만 13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10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1650선까지 저점을 이루면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500포인트가 빠지는 여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0선을 회복하기까지는 2012년이 지난 다음인 7개월여가 걸렸습니다. 2011년 한 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92억 8천만 달러, 11조 원이 넘는 규모였고요. 이 역시 역대 두 번째 규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증시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2011년보다는 훨씬 견조한 모습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2011년 당시에는 미국 정치권의 정쟁이 극한에 달해 있었고 이후에도 유로존 등 위기가 넘쳐나면서 위기감,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감이 컸었는데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신용 리스크가 진정되는 분위기라는 평가입니다. 또 국내 증시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체력을 봐야겠죠. 코스피 지수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보면 국내는 0.98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증시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져 있고 당시 2011년과 12년을 비교해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2차 전지로 업종 쏠림이 뚜렷하고 또 변동성이 극심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의 미국 신용등급이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그 파장이 이어질지 아무래도 증권가도 주시하는 모습이고 정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웠던 증시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신용도가 떨어진 셈인데 내년 대선을 앞둔 이 바이든 정부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곧바로 반박 성명이 나왔죠. 네, 백악관과 재무부가 일제히 반박 성명 아주 조목조목 이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백악관 얘기를 들어보면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의 이 성명인데 피치가 적용한 평가 모델이 전 정부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하락했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했다. 경제가 분명히 회복하고 있는데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제닛 옐런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이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고 이 아웃데이티드 지난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를 했다라면서 이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피치가 아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 국채가 여전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유동 자산인데다가 또 인플레이션을 지금 극복해 나가면서 강력하게 미국 경제가 홀로 살아나고 있는 거를 피치 같은 평가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 미국도 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은 이 부채 한도를 빌미로 협상을 하자던 공화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떠나서 이 경제 석학들까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 중인데 어떤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번 사태를 겪어보기도 했었고 이번 사태가 상당히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이들 의견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 보면 이제 미국의 전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 그리고 경제석학인 폴 크루그먼 그리고 핌코를 이끌었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고문 등이 일제히 피체 발언이 틀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레리 서머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이하고 무능한 결정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폴 크루그먼의 트위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지난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인 것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올려놓은 게 피치인데 이런 걸 다 무시를 하고 지금 등급 전망을 내린 데다가 국채에 대해서는 워낙 정보가 부족한 게 평가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피치는 실제로도 이제 지난해 이제 안정적이었던 전망을 올해 이제 부채한도 협상 당시에 전망치를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고쳐야겠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기는 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등급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반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간밤에 충격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 충격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게 2011년하고 또 유사한 점이 관측이 되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라고 하는 것, 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안전자산의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고 역할을 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도 살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 미국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더 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과거에 이제 자료를 보면 2011년 당시에도 신용등급 충격이 가라앉은 이후에 미국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국채를 찾으면서 채권 시장이 오히려 호황으로 끝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 설명을 좀 참고해 보자면 액면 그대로 미국의 명성이나 위상에는 먹칠을 한 셈이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을 사고 싶어하는 성향을 촉발한 셈이 됐다. 또 미국의 국채와 달러를 더 매수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됐다라는 지금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지금 미국의 국채는 상당히 충격을 덜 받은 상태인데 표로 지금 나올 수 있을까요? 표로 보면 이제 뭐 2년물이나 단기물이나 또 장기물로 봤을 때는 변동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간밤 변동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또 하나 지켜볼 부분은 미국의 재무부가 지금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기 국채를 또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지를 감안해서 투자에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금융당국도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비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 가계부채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경제 관련 부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2011년 신용등급 강등 때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렸던 당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요동친 바 있습니다. 또 주식에서 채권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S&P가 갑작스럽게 신용등급을 조정했던 것과 달리 피치는 지난 5월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리고 강등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서 국채랑 달러에 또 몰렸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공산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변동 폭이 그때처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한편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등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S&P와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위 3번째, 피치는 상위 4번째 등급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나 저출산 고령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 중 3위 수준. 미국은 재정적자 심화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가서 외화 자금 조달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7월 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얼핏 보기엔 물가가 안정된 것 같지만 따져보면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대급 폭우와 폭염의 여파가 가뜩이나 들썩이고 있는 밥상 물가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상추 가격은 한 달 전보다 83% 올랐고 시금치는 70% 가까이 뛰었습니다. 열무도 50%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급 폭우에 이은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지자 채소값이 금값이 된 겁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년여 만에 가장 낮았지만 널뛰는 밥상 물가의 직장인의 점심값, 주부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수해 피해가 컸던 탓에 지난달 하순 채소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7월 물가엔 시차 때문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달 연속 2%대 물가 안정세도 착시인 셈입니다. 특히 다음 달엔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치를 찍은 데 따른 이른바 기저효과마저 사라집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은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제 곡물가 상승 전망에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주로 한 2, 3주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저희 물가 측면에서도 가중치가 좀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아마 이제 8월 경우에는 이제 전업비로는 이제 석유류가 올라갈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정부도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업계에 지나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100억 원을 들여 농축산물 할인 행사까지 나선 상황. 하지만 예산을 투입한 인위적인 가격 낮추기는 소비 패턴만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정책은 수요가 증가를 해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소비폰이라든지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폭염, 태풍 등 기상 변수와 국제 에너지, 곡물 가격 상승까지. 더 높아진 불확실성에 겨우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는 다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치열한 인터넷 검색 끝에 여행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싼 항공권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만 하면 항공사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지만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취소가 안 돼 억울하지만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행사의 항공권 예약 사이트입니다. 항공권 환불 업무는 영업일,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환불 접수가 불가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토요일에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다음 주 영업일인 월요일에 처리되는데 이런 경우 환불 수수료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취소 수수료가 대폭 상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소비자는 취소 신청일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960건에 달하고 이 중 여행사 구매 대행 항공권 피해가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약관은 10년 이상 지속됐지만 늦은 대책 마련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가 온라인 항공권 구매 시스템을 갖춘 시점부터 해당 조항이 포함됐다며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013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항이 포함된 이유는 여행사의 휴일 근무자 부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행사는 경영 여건상 휴일 근무자를 배치하는 것이 어렵고 근무자를 배치하더라도 일부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의 취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여행사 구매 항공권 취소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서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항공사 구매 대행 여행사들의 약관을 검토하고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능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고 56층으로 지어질 한양아파트 시공사 수주전이 시작됐는데 벌써 11개 건설사가 뛰어들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지상 56층, 956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여의도 재건축 1호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근 열린 현장 설명회에 11곳의 건설사가 모였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한 곳을 제외하고 총 10개 건설사가 입찰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중 10대 건설사가 8곳에 달합니다. 이미 알려진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 외에도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다수가 수주전에 뛰어든 겁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해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특화 설계를, 포스코 ENC는 3.3제곱미터당 780만 원 수준의 파격적인 공사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열기는 오는 4일 열리는 공작아파트 현장 설명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에만 15개 단지에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초기 사업장을 잡아야 향후 입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상당 기간 정체되었던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 미래 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같은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인근 아파트 값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3부 아파트는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기준 석 달 만에 4억이 뛴 2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양아파트와 공작아파트 모두 이르면 10월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식품 회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유통업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파는 온라인 판매점을 일명 자사몰이라고 합니다. 최근 납품 가격을 놓고 제조사와 유통업체 간의 힘겨루기가 거세지면서 이 뿔난 제조사들이 자사몰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통업체에서 파는 것보다 제조사가 직접 파는 자사몰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회사 오뚜기가 운영하는 자사몰. 간판 상품인 진라면 5개를 담아 3,980원에 판매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쿠팡 등 유통채널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물건을 만든 제조사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직접 팔기 위해 운영하는 자사몰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겁니다. 한국경제TV가 자사몰을 운영하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 8곳의 대표 제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자사몰 제품이 저렴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사몰이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형마트도 받아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돈을 좀 붙일 것 같아서. 유통마진이 없는데도 자사몰 가격이 더 비싼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통채널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나 이커머스 등 유통채널에 비해 자사몰 판매량이 적은 상황에서 기존 유통업체와 거래 관계를 해치면서 자사몰의 혜택을 몰아주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마트라던가 온라인 플랫폼들이라던가 이런 쪽과의 저희 거래와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혜택을 저희가 자사몰로 소비자들한테 드릴 수는 없어요. 자사몰에서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저렴하게 팔면 그들과의 그 거래 관계가 좀 해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몰이 애당초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파는 유통채널과 경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채널에 잘 입고되지 않는 매니아층 제품을 팔거나 신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본인들의 고객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자사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고물가 속 현명한 소비를 위해 유통마진이 없는 자사몰을 찾는 소비자라면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뇌 영상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뉴로핏이 내년 흑자 전환과 상장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뉴로핏 빈중길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근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뇌 MRI 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뉴로핏 아쿠아. AI가 알츠하이머 등에서 관찰되는 뇌 위축을 5분 만에 분석해줍니다. 과거엔 의료진이 여러 장의 영상을 시간을 두고 살펴야 했지만 AI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업화가 진행이 된 게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솔루션이고 MRI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펫 분석 소프트웨어 두 가지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MRI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알츠하이머가 있을 때 생기는 비정상적인 뇌의 위축을, 펫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침착되었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빈 대표는 최근 등장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사용하면 투약 전후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뇌출혈, 뇌부종 등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펫 영상을 필수로 비교해야 한다며 뉴로핏의 소프트웨어 사용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들께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변성된 영역을 이렇게 색칠로 칠해줘서 구획화를 하던가 각 영역을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이 분석 결과를 한 장의 리포트로 이제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위축의 정도나 패턴을 이제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부피의 변화량이 정확하게 이제 수치로 찍히면서 그 이제 진행 과정을 또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뉴로핏의 매출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빈 대표는 올해와 내년 매출이 더 커질 예정이라며 흑자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최소 40억에서 60억 정도는 매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작년부터 빠르게 늘고 있고 내년에서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이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 등 다양한 사업 모델로 매출이 확장된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4개 회사가 있고 프로젝트는 5개 정도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 협력에 대해서 이제 협력 프로그램에 하나가 선정이 돼서 8월 중에 이제 하나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뉴로핏은 내년 초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